네, 주제는 적어놨어요. 그 국가에 맞서지 말라는 얘기가 다 있죠. 항상 시장 투자할 때는. 그래서 그 투자에서 국가에 맞서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 얘기가 국가가 정의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제 국가라고 퉁쳐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뉴스 같은 데서 만날 때는 이제 연방준비위원회, 뭐 미국의 물론 정부를 포함해서 정부 행정부를 포함해서 연방준비위원회나 뭐 한국은행 같은 곳들이 있겠죠. 금융통화위원회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각국에 다 있죠. 이제 유럽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이나 이런 곳들, 다 당국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모든 곳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곳에 맞서면은 이제 시장에서 투자 성공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국가라는 곳은 결국에는 평가에 좌지우지 돼요. 잘못했다라고 말해지거나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의 행동이 옳지 않다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은 외부에서 또는 전문가들이 또는 국민들이 뭐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행동을 멈출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서 투자를 너무 광폭하게 사람들이 매달리게 만드는 일이 있었고 그 중심에는 결국에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무제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무제한으로 돈을 풀겠다라는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제로금리와 함께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발생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게 지금 세간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 결국에는 지금 코로나19로 경제 위기가 오면서 국가 또는 이제 금융당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 것까진 좋았는데 그게 너무 과도했던 거 아니냐라는 이제는 좀 더 미세한 부분에서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동안은 대응을 안 한 것보다 한 게 나았다라는 평가가 이루어진 거면은 그러면 그 대응의 수위는 옳았는가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 대응의 수위는 옳았는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보게 될 것 같고요. 재밌겠죠? 왜냐면은 약간 금융 세상이 돌아가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모든 그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처음의 평가와 나중에 하는 평가 내역이 달라지게 돼요. 루뚜루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유로 결국에는 국민들 또는 투자자들이 너도 나도 너무 심각한 투자를 하게 됐을 때, 너무 많이 투자를 하게 됐을 때, 오늘 맥주 참. 자, 맥주 세팅을 안 바꿨네요. 죄송해요. 이거 좀 바꿔놓을게요. 정보갱신이 안 됐네요. 자, 맥주를 바꿔봅시다. 자, 오늘의 맥주 종류를 참 얘기를 안 했네요. 제가 9시 넘어서 시작을 했으니까 오늘도 전 지각 안 했습니다, 여러분. 시작을 했으니까 일단 맥주 소개와 안주 소개를 하고서 시작을 해볼게요. 역시 세상 물정 이야기는 남자들은 술자리에서 하는 거죠. 네. 평소에는 막 가벼운 얘기 하다가 또 술자리만 가면 이제 막 어려운 얘기, 세상 얘기하고 막 우리 회사 먹고 사는 얘기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자, 지금 이제 맥주 종류는 저걸 했고요. 갱신했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오늘의 맥주는 블랑입니다. 블랑. 다시 한번 칠까요? 맥주. 오늘의 안주는 제가 식사는 안 하긴 했는데 너무 헤비하게 먹고 싶진 않아가지고 요거를 갖고 왔어요. 그 허니버터 아몬드. 원래는 허니버터 제가 와사비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부분도 신경 쓰이지만 그래도 일단 어쨌든 중요한 건 허니버터 와사비가 없어요 지금. 예, 제가 갔던 마트에 없어가지고 그냥 아몬드로 사왔습니다. 제가 요거를 좋아해요. 헤비하게 먹고 싶진 않아서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씹어 먹을 수 있는 안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뭐 저번에 잠깐 먹어보니까 요 정도 안주는 이제 먹으면서 진행할 만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다른 음식들은 시도를 몇 번 해봤는데 그 제 방송은 거의 사운드가 비지 않고 떠들잖아요. 조금씩은 벼도. 루뚜루뚜님 맥주의 안주도 완벽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요 아몬드는 제가 먹으면서 진행을 해도 큰 무리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뭐 한잔 하실 거면은 가져오시고. 루뚜루뚜님, 티묵님 책 보면 블록체인 기술 너무 좋아 보이는데 훗날 쓰게 되면 비트코인도 다시 올라갈까요? 모르죠. 그때 당시에 어떤 그 기술이 사용되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루뚜루뚜님. 그거는 비트코인이 다시 올라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쵸? 그 지금 증시에서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증시 안에 주식 종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 어떤 기업에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기업이 성공할까를 이제 그때 당시에 봐야지. 뭐 물론 시장 확장기 때는 관련된 산업이 전반적으로 오르는 경향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이 그때까지 그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냐, 지금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냐를 제가 덮어놓고 무조건 유지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대로라면야 가능성이 없진 않겠지만 그때 판세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죠. 페이스북의 리브라 같은 경우는 과연 그게 제대로 작동한다고 했을 때 비트코인의 지위를 흔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뭐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지켜봐야겠죠. 그러니까 항상 분산을 좀 해야 되고 위험도를 낮추는 일을 좀 해야 됩니다. 카사나님 안녕하세요.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 증시에 대해서 이제 그 거품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한국 입장에서는 거품 벌써 막 이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증시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제 방송을 통해서 그냥 이제 듣고 막 그런 일이 있구나라고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참고로 지금 미국의 기술 기업들이 이제 많이 상장되어 있는 나스닥이라는 곳 같은 경우는 이미 코로나19 이전의 주식 가격까지 돌아왔어요. 지금 9,950포인트 정도 되고 있죠. 곧 10,000포인트입니다. 이게 뭐 늘 왔다 갔다 하던 그 가격대인 게 아니라 역사적 고점입니다. 역사적 고점. 이 몇 개월 전에 이제 코로나19가 미국에서 제대로 터지기 전에 나스닥이 한창 주가를 올리던 시절에 최고점이 이제 9,875포인트인가요? 73포인트인가요? 그 정도였어요. 근데 그게 역사적 고점인데 지금 그것도 뚫고 코로나19 중인데 아직 그것조차도 뚫고 지금 9,950포인트도 뚫어서 그 어제자 시장 장중에는 10,000포인트도 뚫고 갔다 왔어요. 10,000포인트도 뚫고 갔다 왔어요. 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웃으면서 얘기해도 되는 게 저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한다라는 당당함이 있기 때문에 왜? 전 나스닥 종목을 갖고도 있지만 나스닥 인버스 ETF도 해지용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마이너스 엄청 나겠죠 지금. 김지호님 장중 10,000포인트 돌파. 예, 맞아요. 장중에 10,000포인트 찍고 왔습니다. 최종 종료는 9,950포인트니까 어쨌든 최고점 돌파한 채로 끝났어요. 역사적 최고점 나스닥. 물론 이제 미국의 다우존스나 S&P 500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40%에서 50% 정도 회복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랑 비교해도 평이하게 회복을 한 수준이거든요. 평이하게. 근데 이제 나스닥이 회복을 한 건 좋아요. 일단 어쨌든 뭐 떨어지는 것보단 좋은 일이잖아요. 어쨌든 그쵸? 떨어지는 일은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비극도 생기고 그러니까 나쁜 일이지만 어쨌든 옳은 일이긴 한데 자, 이 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썰을 비축을 한 거예요. 앞에 했던 얘기가 지금 전부 다 과도하게 오를 때 과연 거품 논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세계적인 대응이나 이런 게 왜 나올까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과연 지금 이 나스닥의 100% 회복이죠. 이제 코로나19로부터의 주식은 적어도 100% 회복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일단 뭐 저도 이슈얼라이트에서 다뤘지만 이 나스닥이라는 곳은 기술주다 보니까 언택트 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즉 코로나19로 인해서 타격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매출이나 이런 게 늘어날 수도 있고 앞으로 각광받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IT 종목들이 이제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오를 수도 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나스닥 자체는 그만큼 오를 수도 있다라는 평가가 받을 수도 있긴 해요. 틀린 건 아니에요. IT 종목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뭐 여러 가지 이런 핀테크와 관련된 곳, 언택 이런 곳과 관련된 것이라서 오히려 앞으로 주가가 더 뜨면 뜰 거다라고 평가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스닥 자체가. 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은데 하지만 너무 과도한 과대평가로 올랐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이 당연히 드는 이유는 뭐예요? 만약에 너무 과대하게 오른 거라면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너무 과대하게 오른 거라면 나중에 누군가가 깨달았을 때 이건 너무 비싸다. 적당히 이제는 더 오를 순 없겠다 정도의 평가면 상관없어요. 그건 틀린 게 아니니까. 근데 거품이라는 단어가 그 거품이 진짜 계산이 되든 말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거는 너무 올랐다라는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무슨 사단이 나게 되냐면 떨어질 때도 과도하게 오른 만큼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즉 폭락이 온단 말이에요. 폭락은 폭락을 부르는 게 또 문제예요. 지금 원래 예를 들어서 적정 수준으로 좀 과대평가된 거면은 약간 과대평가된 거면은 뭐 플러스 10% 정도 과대평가된 거면 지금 주가에서 한 마이너스 10% 정도 떨어지면은 그냥 뭐 박스권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러면서 사람들끼리 논의도 하고 뭐 그러는 사이에 몇 개월 동안 이제 그 기업이 뭐 매출도 신장되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나아지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 반영되면서 다시 오르거나 뭐 떨어지거나 이렇게 천천히 이제 실제 그 기업의 현황과
맞물려서 이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과대한, 즉 거품이라고 불리는 어떤 가격이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걸 계산할 수 있냐 없냐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꾸 뭐 거품은 계산되지도 않는데 왜 거품이 있다고 얘기하나요? 그 거품에 사람들이 반응하니까 그 거품이 있다는 사실 자체에 사람들이 반응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문제냐면 이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설명할 때 분석가들이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서 뭐 생각보다 한 추산치 한 15% 정도 차이가 나서 그 정도의 일부분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면 시장이 그렇게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까지 너무 과도하게 올라서 너무 허무맹랑하게 올라서 떨어지는 겁니다 라고 사람들, 투자자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허무맹랑하게 올랐다는 뜻은 뭐예요? 어디까지 떨어져야 될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어디까지 떨어져야 될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거품이란 단어에서는. 실체가 없는 거품에 대해서 왜 따지냐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게 그 실체가 없다라는 뜻은 지금 현재가도 계산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디까지 떨어져야 되는지도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 채로 추락을 하는 거예요. 그 채로. 증시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언제? IT 버블 때. 그거 말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가장 가까운 그 폭락을 겪은 건 언제? 코인 시장 2018년도.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나스닥 시장에 대해서 긴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언택트라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오른 거 자체가 허무맹랑한 건 아닌데 이 정도까지 오르는 게 맞냐에 고민을 하는 거죠. 이 정도까지 오르는 게 맞냐. 더 오를 수도 있어요. 분명히. 메밀묵님, 티묵님 오랜만입니다. 들어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중근님 블랑, 블랑입니다. 블랑 마시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얘기 나온 김에 한 모금 더 마실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늦게 들어오신 분들 안주는 허니버터 아몬드 먹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오르는 거에 대해서 왜 굳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막 분석가들은 왜 그러는 건가요? 그거에 떨어질 때 덜 아프게 맞아야 되니까. 덜 아프게 맞아야 되니까. 아프게 맞으면 안 되니까. 거품인 채로 떨어지는 거랑 떨어지는 게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상태에서 떨어지는 거랑은 대응 방식이 달라요. 허무맹랑하게 올라갔던 거는 떨어질 때 들고 있으면 안 돼요. 바닥이 어딘 줄 알고. 계산조차도 안 돼요, 바닥이. 계산조차도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품이라는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그게 지금 나스닥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코인 시장과 IT 버블 시장에서의 경험, IT 버블은 제 경험이 아니죠. 역사적으로 이제 공부를 했던 거고 투자 시장에 대해서 코인 시장도 합쳐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재밌는 썰로 좀 풀어드리자면, 뭐 다른 방송을 통해서도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경험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저보다 연배 높으신 분들도 많고. 자, 지금 나스닥에 무조건 거품에 대한 위협이 있다라고 해서 이야기가 그냥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많이 올라서? 라는 얘기? 뭐 그런 거는 너무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마치 그냥 기술적 분석하는 것 같고 차트 보고 분석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하려는 건 당연히 아니고. 사무엘님, 티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최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잠깐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6월 9일, 즉 현지 시간, 미국 현지 시간 6월 9일부터 10일까지 FOMC, 즉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이제 회의가 진행이 되고요. 오늘 아니죠. 이제 지금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는 오늘이라고 할 수가 없고, 이제 내일에 이제 FOMC 의사록의 정리된 버전이 발표가 날 겁니다. 근데 거기서 뭐 매달 뭐 경제에 대해서 예견하고 뭐 그런 거 뭐 금리 결정 나오는 거 아니면 그거 안 중요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FOMC 결정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이 나스닥 거품썰과 함께 이해를 하면 왜 사람들이 FOMC에 긴장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FOMC는 참고로 이제 경제가 앞으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리고 경제 정책에 대해서 결정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냥 저들이 말하는 대로 금융 정책이 움직이는 거구나. 예를 들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푼다 아니면은 이제 돈을 덜 푼다 이런 정책들 결정하는 곳이 FOMC 또는 연방준비위원회, 연준 뭐 이런 단어로 기사에 나오는 그곳이고, 그곳의 발표가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오늘 그냥 내일 새벽에 몇 시간 뒤죠. 나올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거품 때 시장이 터져서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썰과 관련이 있어요. 이 FOMC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지금 이제 거품 터져서 망할 거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시장에 비안정화된 상태도 아니고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나 똑똑하신 분들이 뭐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예전처럼 막 폭망한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왜 이 경제금융에서 지금 FOMC 특히 오늘 내일 그 FOMC 내용을 그렇게 사람들이 기다리고 막 신경 쓰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할 겁니다. 이제 자,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이야기 출발한다고 썰푼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결국에는 나스닥이 과도하게 오른 거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나스닥이 언택트고 기술주 중심이고 코로나19로부터 타격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이득을 본 종목들이 있을 수 있는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오른 거 아니냐? 왜? 대체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 그냥 뭐 진짜 투자를 아는 사람들이 저 기업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존, 구글, 뭐 팽이라고 하는 페이스북, 그다음에 뭐 넷플릭스 이런 것들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거랑 유사한 업체들한테 투자를 하는 거 아닐까?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들으면서 와 맞아 나 그 기업도 이제 알게 됐다 라고 할 수 있는 뭐 기업 얘기도 해보자면은 테슬라가 여러분 지금 참고로 좀 있으면 1000불이에요. 1000불. 올 초에 300불이었습니다. 300불. 예. 테슬라가 무슨 잡주도 아니고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200불 300불 했었어요. 200불 300불. 지금 950불입니다. 여러분 950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테슬라요. 저 무슨 잡주도 아니고 시가총액으로 치면 우리나라에서 비견될 수 있는 기업이 별로 없거든요. 없어요 사실은 시가총액으로만 쳐도 950불이에요 950불. 네, 지난달에 800불 갔을 때도 사람들 난리 났었는데 지금 950불입니다. 어이없죠? 네,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거 종목 잘 안 보고 오시면 볼 필요 없어요. 볼 필요 없는데 그래도 이제 느낌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네, 우리나라의 그 H그룹사가 갑자기 막 그냥 한 3배 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강 그냥 느낌상으로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물론 참고로 테슬라는 자동차 기업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에너지 기업이지 자동차 기업이 아니에요. 자동차로 유명한 거지. 그러니까 에너지로 돈을 버는 게 아니다 뿐이지 테슬라는 에너지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를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사물님, 전기차 수요가 많이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확실히 거품이네요. 그렇죠. 봐봐요. 바로 채팅에서 이런 평가가 나오잖아요. 자, 근데 결론은 이거예요. 자, 이런 모든 기업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와 이제 도저히 모르겠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계속. 그리고 여러분 지금 증시에 관련된 이제 개별적인 어떤 리액션, 그러니까 댓글, 뭐 게시글 이런 것들 보면은 전문가들이 지고, 뭐 기관 전문가들이 지고 개인들의 투자 성공으로 승리한 거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개인이니까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저도 지금 직장 갖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PB로서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PB는 벌써 몇 년 전 얘기예요. 프라이빗 뱅커는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개인으로서 저도 뭐 저기 개미에 포함돼 가지고 잘 벌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신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불안해요. 어디서 많이 본 모습 같거든요. 2018년 1월에 2017년 12월부터 1월에 많이 본 모습 같거든요. 코인 시장에서 거품에 의한 어떤 규제나 제재 이야기가 나왔을 때 너희가 지니까 개미들이 돈 버는 거에 배 아파서 그러냐라는 얘기도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똑같이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나오고 있어요. 참고로 그들은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이번 증시 상승으로 돈을 번 것은 재벌이지 개미가 아닙니다. 비율상. 이번에 그 자산이 많은 뭐라 그럴까요?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세계적인 부자들의 자산이 그들이 아닌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이번 증시 상승으로. 그러니까 개미가 돈 버니까 배 아프냐? 일단 그건 아니에요. 아마 그들은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닐 테니까 별로 의미 없는 얘기인데 굳이 사실을 정정해주자면 부자들이 돈을 더 많이 벌었습니다. 성준구님, 개미는 지옥인가요? 그 뜻은 아니에요. 개미가 잃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개미가 부를 5%를 증가를 시켜봤자 부자의 전체 총자산의 3%가 늘어나는 게 압도적으로 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둘 다 늘어났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결과적으로는 아니죠. 여기서 잊으면 안 되는 게 세상 모두가 돈이 늘어났다라는 뜻은 그냥 돈을 많이 풀었는데 그 돈이 특히 부자들한테 많이 갔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왜? 부자들 자산이 더 많으니까. 퍼센티지로 올랐다는 뜻은 100억에 3%면 3억이잖아요. 우리가 아등바등 모은 돈 1000만 원에서 3%는 3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3만 원 늘었다고 좋아하는데 이 세상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나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30억이 늘어난 거면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에 어떤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이 더 늘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올 거 아니에요. 오면 내 돈은 더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돈은. 약간 복잡한 듯 하지만 쉽게 이해하면 그냥 세상에 돈을 많이 푼 거예요. 지금 세상에. 이게 근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의 핵심이고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FOMC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 증시는 돈을 풀었기 때문에 올랐다라는 거죠. 네.
돈을 사무엘님 기초 펀더멘탈 자체가 달라서 그쵸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산이 늘어났다고 내가 부자를 이겼다라는 거는 잘못된 계산이에요. 네, 그들은 그냥 들고만 있는 걸로도 이미 달라요. 어쨌든 아니 근데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모든 일에 거품 이야기가 나오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면 대체 저 증시가 어떻게 올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총체적으로 떨어졌고 그거를 볼 필요도 없는 게 결국 그들의 총집합은 뭐예요? 국가잖아요. 국가의 1분기, 2분기 GDP는 박살이란 말이에요. 안 봐도 뻔해요. 미국은 2분기 마이너스 5%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제 총생산 마이너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실물 경제랑 괴리를 보였다 이 얘기는 제가 한 3주 동안 한 것 같고 그 얘기를 또 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증시는 왜 오늘났냐인데 그거에 대한 거를 무슨 뭐 퀴즈쇼처럼 몇 초 뒤에 발표하겠습니다 이럴 필요 없고 돈을 풀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돈을 풀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연방준비위원회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 미국 금융 경제의 그 맥을 쥐고 있는 그곳에서 어떤 발표를 했고 그래서 제가 이슈 하이라이트로 제가 몇 개월 전에 다뤘어요. 무제한으로 달러를 공급하겠다라는 정책을 폈어요. 3월에.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다시 없을은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 없던 정책을 편 거예요. 무제한으로 달러를 찍어낼 것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이 무제한이란 단어를 꾸며낸 게 아니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무제한이란 단어를 썼어요. 무제한이란 단어. 네. 그게 시장에 주는 사인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재밌는 건 뭐냐면 무제한으로 지금 실제로 돈을 붓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시장과 정책의 재미난 부분이. 그 실제로 돈이 쏟아져서 지금 그걸 그대로 투자하고 있냐? 아니에요. 사실은 무제한이라고 말을 했지만 얼마씩 돈을 풀 것이다. 즉 시장에 있는 여러 가지 자산들을 국가가 매입을 해서 달러를 풀어줄 것이다. 매입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어떤 금융자산을 사주면서 우리가 그거 현금을 주니까 그 현금이 시장에 돈달아 들이잖아요. 그거는 매주 얼마씩이라고 발표를 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무제한이라는 단어를 써버린 거예요. 그 뜻은 뭐예요? 기업인들 뭐 여러 가지 투자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든 돈은 계속 공급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 돈이 많이 풀리면 그 돈은 어디론가 갈 거예요. 근데 아직 돈이 받진 못했어도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기업에서 이 기업이 공장을 사든 재료를 사든 뭘 하느라고 항상 빚을 져요. 근데 이 빚을 못 갚을 일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이제 좀 와닿으세요? 이 딱 얘기를 들으면 여기서 더 심각한 거, 더 엄청난 거. 미국이 한 차례 더 어마어마한 정책을 발표합니다. 어떤 기업에 대해서 신용등급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여러분들의 신용등급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BBB 이하는 투기등급이라고 해서 부도날 확률이 어느 정도 높기 때문에 위험한 자산이다라고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보통 국가에서도 이렇게 우쭈쭈 챙겨주지 않아요. 어떤 정책적으로. 보통은 이제 안전한 기업들을 먼저 이제 챙겨줘서 건실한 기업들을 잘 살려놓으면 국가가 다시 작동을 할 거다라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런 위험군에 속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돈으로 살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그 채권들에 대해서도 그 기업들에 대해서도 아주 그냥 항상 야 부도나지 마 살려줄게 라고 한다는 발표를 했어요. 이미 지금 채팅 보니까 사물님도 그렇고 이제 이해하신 거예요. 왜 오늘 FOMC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이해하신 거예요. 자, 그쵸. 지금 결국에는 국가가 돈을 우리가 왕창 퍼줄게라는 얘기를 해버린 거고 그 왕창 퍼줄게라는 것에 반응해서 그래? 그러면은 그 왕창 풀어진다는 거 위험도가 없어지니까 위험 자산을 그만큼 많이 매입하고 증시가 그만큼 올리는 거에 대해서 다른 데 현금을 쓰지 말고 그러면 증시가 더 오를 테니까 봐봐요. 학습 효과잖아요. 그만큼 돈을 푼대. 그럼 옛날에 국가가 위험했을 때 양적 완화를 하면 증시가 올랐어 라는 게 됐어요. 예전에 이미 겪었잖아요. 우리가 2008년에도 겪었고 2012년에도 겪었고 2018년에도 겪었잖아요. 학습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국가가 양적 완화를 하면은 증시가 오른다. 이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게 안 좋게 작용을 한 거예요. 이번에는 뭐냐면은 안 좋게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예상 밖으로 작용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거에 앞서서 할 얘기가 하나 있는데 자 우리가 부동산 파생 상품이 터지는 바람에 한번 제대로 난리가 났었어요. 2007, 2008년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금융위기이죠.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네, 그거를 겪어서 이제 부동산으로 어떤 우리가 금융을 살렸을 때 부동산이나 부동산 투기로 돈이 가지 않도록 만들어야겠다라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전 세계가 합치를 하고 있어요. 잘 안 돼서 그렇지. 잡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뭐 공공주택이나 이제 다른 정책으로 펴는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그런 학습 효과를 겪었기 때문에 부동산 폭등은 나오지 않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규제가 존재하게 돼서 부동산 쪽으로 돈이 잘 안 몰리게 된 것까지는 학습 효과가 이롭게 반영이 됐어요. 그런 학습 효과가 없던 곳은 어떻게 됐냐면 학습 효과를 정책으로 이제 승화시키지 못한 곳은 어떻게 됐어요? 중국이죠. 반대가 중국이죠. 중국은 경제를 살리려고 돈을 푸는 대로 부동산 쪽에 투자가 일어나 버리니까 경제가 살아나야 되는데 부동산 가격만 올라버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중국 무식해 이럴 필요 없어요. 지금 전 세계가 다 그걸 겪어가지고 이제는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돈을 푸는 방식을 바꾼 거예요 지금. 돈이 가도록 규제하거나 또는 상품 규제나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그걸 해본 적이 없어서 이제 그러는 거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학습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의 학습 효과 중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금융위기 때 국가가 나서면 증시가 오른다 예요. 근데 보통은 정도껏 오르거나 확 오르진 못했었어요. 왜냐면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돈을 풀었으니까. 자, 근데 이번에 무제한이다. 심지어는 투기 등급의 빚까지도 우리가 청산해주겠다는 뜻 아니에요. 채권 사주겠다는 뜻은 결국에는 국가가 나서서 미국이 나서가지고 막 전 세계 국가들의 기금 마련해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한다는 말은 맞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돈을 푼다라는 것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사람한테만 돈 가느냐라는 거랑은 별개의 얘기예요. 그거 확실히 구분해야 돼요. 물론 안 푼 것보단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사람도 일부 받을 수는 있으니까 그 돈을. 근데 오롯이 그쪽으로 갔냐는 평가는 이제 다시 해봐야겠죠.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겠지만.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핵심은 뭐다? 돈을 왕창 풀었다. 근데 그 왕창 풀 때 이 돈을 받을 투자자들과 기업인들과 세상에 많은 금융 경제인들이 이미 머릿속에 뭐가 있다? 증시는 국가가 올리면 오른다 라는 효과가 있다. 양적 완화를 하면. 그러면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을 무제한으로 받을 거예요. 머릿속에 이제 무제한으로 받을 거예요. 이 금융 경제인들이. 그러면은 내가 내 최대 수익을 하려면은 그 돈을 어디다 쓰면 될까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설명을 들었는데 그 돈을 어디다 쓰면 될까요? 나한테 돈이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망하진 않을 거고 내가 남는 현금이나 이런 것들 갖고 있는 것보다는 어디다가 쓰면 되겠어요. 일단 무제한으로 돈이 온다는데 볼 것도 없죠. 증시에 박으면 되잖아요. 증시에. 물론 이게 지금 하나의 그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100%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까지의 맥락은 이해 가시죠? 지금까지의 맥락, 이 시나리오. 다들 머릿속에 학습 효과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럼 이번에도 증시가 근데 심지어 그 돈을 푸는 방식이 역대급? 그럼 내가 역대급으로 투자를 해야겠네. 어디에? 증시에. 그러면 증시가 오르겠죠. 심지어 국가가 예상한 것보다 더. 어느 정도로 실물 따위랑은 이제는 그냥 다른 지표라고 할 정도로. 선행 수준이 아니라 다른 지표. 왜? 우리가 선행 지표라고 얘기할 때는 6개월 정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선행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뜻은 보통은 증시가 이렇게 되면 실물 경제도 한 6개월 정도 뒤에는 이 정도 수준으로 살아나겠지라는 예상이 그래도 먹혀들 정도의 차이는 둔다란 뜻이에요. 증시가 먼저 가더라도. 근데 지금 실물 경제는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는 데까지 1년에서 2년까지 걸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재확산이 없으면. 네. 이해가 가세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요인을 합쳐놓고 생각을 했을 때 투자 시장에서는 지금 100% 이거다라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국가가 돈을 너무 생각 없이 풀어서라기보단 푼다고 해서 증시가 과도하게 폭등한 것 아니냐. 그리고 이제 핵심은 이제 말씀드린 요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그 과도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 개개인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 과도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면 결국에는 개개인들이 움직이게 돼요. 코인 시장도 똑같았어요. 폭등하는 모습을 보면 그 폭등 자체가 다시 한번 상승을 불러일으켜요. 마치 상승기류처럼. 그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현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냥 두면 되지 않나요? 아니죠. 과도하게 올랐다라는 말은 뭐가 돼요? 나중에 누군가가 한두 명씩 과도하네 라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터져 죽어요. 아래로. 코인 시장 봤죠? 예. IT 시장 봤죠? 옛날에. 예.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이 개개인들 얘기가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금융지나 이런 곳에서 조사라고 할까요? 이제 데이터들을 체크를 하기 시작을 했죠. 왜? 이해가 안 가니까. 지금의 상승이. 그러니까 적당히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그냥 원래 투자 시장은 약간 과도하게 오버슈팅, 즉 과도하게 좀 오르고 떨어질 땐 조금 더 과도하게 떨어지고 막 이런 오버슈팅과 과도하게 떨어지는 게 항상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정도가 심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조사를 하는 거죠. 메밀묵님 코인 시장에서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이제 과도한 상승 시장에서, 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한번 봅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왜 터졌어요? 왜 터졌어요? 핵심만, 이게 뭐 여러분들한테 뭐 제가 퀴즈쇼 하는 거 아니니까 핵심만 놓고 얘기하면, 빚을 도저히 못 갚을 곳들 한테도 돈을 빌려준 거예요. 애초에 금융 시스템상 해서 안 될 뜻들이 벌어진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이거 하면 안 망한다라는 썰 때문에 한 거잖아요. 금융기관들도. 이거 하면 안 망하고 돈 잘 번네.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다를 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거 하면 안 망한다라고 하다가 하나 둘씩 터지면서 그걸 그동안 규제를 아무도 안 하고 있었으니까 과도하게 돈이 들어간 만큼 박살이 난 거예요. 과도하게. 이미 거품과 과도함이란 거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과도화도 정부가 둬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 방송 출발할 때부터 얘기했지만, 가히 헛소리라고 할 만큼 사람들이 금융계에서도 안 들어줄 겁니다. 그 얘기는. 예. 금융은 규제라는 거에 대해서 반발은 있을지언정 없어야 된다라고 말한 사람은 없어요. 네. 그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도 똑같았던 거예요. 저 상품에 투자하면, 야, 저 대출 이자 수익으로부터 벌어먹고 사는 거를 하면 그냥 무조건 수익이 예전보다 많대. 왜? 예전보다 조금 신용도가 위험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많이 받는 거거든. 그러다가 이제 선을 넘죠. 수익이 많이 나오니까. 지나가던 개한테도 부동산을 사주고 이자를 받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으로 이제 뭐 농담도 돌아다니고 했을 정도니까. 결국에는 어떤 상품이 과도하게 무조건 잘 된다라는 말로부터 모든 게 시작돼요. 투자 시장은. 그러니까 부동산만 깔 것도 없고 증시만 깔 것도 없고 그냥 항상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항상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고. 네. 자, 이제 제가 균등하게 항상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부터 시작을 했는데, 자, 코인. 이거는 다 아시죠?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거 왜 규제하나 그랬잖아요. 야, 뭐 내가 내 돈으로 투자하는데 왜 규제하냐. 죽으니까 나중에. 벌 때는 모르는 게 사람이니까. 사계절님 안녕하세요. 동기들이랑 선맥주 한잔하고 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전 블랑 마시고 있습니다. 사무엘님, 여러분 한강은 가지 맙시다. 네, 한강도 가시면 안 되고요. 여러 가지 뭐 양쯔강, 뭐 저기 미국은 무슨 강이죠? 미국이 무슨 강인지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등등 해가지고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선규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무엘님, 옳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김지훈님 허드슨, 예, 그렇죠, 허드슨입니다. 감사해요. 역시 제 방송. 자, 그래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럼 증시는 IT 버블도 있었죠. IT 버블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모든 투자 시장에서 사단이 나는 경우는 되게 비슷한 케이스를 겪습니다. 저렇게 오르면 일단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냐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부실함이 뭔가가 존재해서 밝혀지는 순간부터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투자 시장에서 그럼 그 부실이 계속 안 밝혀질 수는 없나요로 따질 수 있는데, 자, 이 투자 시장에 투자한 사람들은 투자를 한 거예요. 맞는 얘기 왜 하시나요? 투자를 했다는 뜻은 팔고 회수를 해야 수익이에요. 팔고. 모든 투자자들은 탈출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탈출을 하려는 사람들이
서두르기 시작하는 시점이 겹칠 만한 사연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거 부실하대, 진짜 부실하대, 야 이거 문제가 있대 라고 하기 시작하면 함께 버팁시다? 없어요 그런 거. 함께 버팁시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함께 버팁시다라고 채팅 치는 사람이 탈출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팔고. 네. 제가 그래서 약간 투자 시장에서 제일 이제 어이없는 게 실제 직무나 직업적 윤리나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이런 것들로 엮이지 않고 오로지 어떤 단톡이나 약간 이런 걸로 엮인 거에 대해서 어이가 없는 게 뭘 믿고 대체 뭘 믿고 직업 윤리와 이런 여러 가지 월급과 생계와 관련된 사람들도 뭘 함부로 정보를 다룸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목을 맨 사람들이 조심하게 만들어서 정보를 조심히 다루는 건데 대체 댓글 게시글 단톡은 왜 믿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건 부수적인 얘기니까 자 원래 얘기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여태껏 봐왔던 투자 시장을 봤을 때 이 과열된 시장, 투자가 과열된 시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는 여러분들이 뭐 제 방송뿐만 아니라 뭐 다른 방송이나 뭐 실제 심지어는 뭐 유머, 뭐 예능 이런 데서도 주식 투자 실패한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언급했을 수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런 현상들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IT 버블 때도 있었던 일인데 그런 거죠. IT 버블일 때는 IT 회사 닷컴 버블이라고 하잖아요. 닷컴 버블. 즉 이 인터넷과 관련됐다라고 얘기만 나오면 증시가 폭등을 했어요. 그 주식이 뭐가 됐든 간에. 실제로는 음료수 파는 회사에도 폭등을 합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디서 요즘 그렇게 사람들 다 똑똑한다 인터넷 세상에 그렇게 멍청한가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블록체인 코인 2018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코인, 체인, 블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팩트체크를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는 게 공시나 이런 곳에서 법인명 변경 공시나 상호명 변경 공시 같은 것을 보시면 그때 당시에 상호명이나 법인명 변경이 많다라는 사실은 그냥 여러분들이 바로 검색해 보실 수 있어요. 네. 제 방송은 참고로 음모론은 다루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벌어진 일이고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벌어질 일이에요. 네. 사무엘님 항상 생각하지만 투자할 때 냉철하게 판단해서 생각해야 하고 합리적으로 투자해야죠. 심리가 너무 많이 반영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쉽진 않지만요. 맞아요. 정말 쉽지 않죠. 근데 심지어 인간의 휴먼 에러, 즉 인간의 실수가 총체적으로 반영됩니다. 그게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방금 그 얘기는 어떤 기업이 지금 요즘 핫한 그 일, 예를 들어서 닷컴 버블일 때는 인터넷 업무, 블록체인 코인 핫할 때는 코인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이름인 것처럼 꾸미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올랐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보면은 간판만 바꿔 달았는데 거기에 투자를 해준다라는 거죠. 내용이 안 바뀌었는데 어디 인수된 것도 아닌데 그냥 간판만 바꿔 달았는데 막 올라요. 그냥 막 올라요. 메밀묵님 요즘 바이오 시장만 봐도 비슷한 것 같네요. 그래도 바이오 시장은 실제로 그 바이오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메디, 잼. 그러니까 중요한 거 여기서 포인트는 이 기업이 음료수 뚜껑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무슨 바이오, 무슨 메디, 무슨 젠이라는 이름을 달았다고 오르면 그게 이제 뭐 하는 짓거리야 싶겠지만 늘 벌어지는 일이에요. 늘 벌어지는. 그리고 이게 막 옛날 일이니까 지금은 안 벌어지겠죠. 그때 사람들 멍청했네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도. 네. 옛날에야 그랬죠. 뭐 인터넷이 잘 안 됐을 때겠죠. 더해요. 왜? 여러분들 그냥 왜 더하냐? 인터넷에서 지금 카톡 단톡방 하고 뭐 똑같잖아요. 댓글 보고 투자하고 게시글 보고 투자하고 유튜브 보고 투자하고 똑같잖아요. 제가 유튜버지만 항상 까죠 이거. 대체 왜 월급으로 목매서 구상권 청구까지도 갈 수 있는 전문직인 사람들을 두고 왜
아무 책임도 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믿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믿고 투자하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더하면 더했지. 주변에 이런 사람 있으면 꼭 말리세요. 네. 지금 똑같아요. 똑같아. 왜 제가 지금도 똑같냐? 자, 여러분. 참고로 이 나스닥 폭등이 오기 전에도 심지어 보고서도 하나가 나왔어요. 보고서. 틱이라는 게 있습니다. 티커라는 게 있어요. 티커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우존스라는 것을 검색한다라고 칠게요. 왜냐면은 여러분 투자할 때 보시면 다우존스라고 풀네임을 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는 검색에 익숙해져서 다우존스라고 치면 당연히 밑에 자동완성 뜨는 거 아닌가요? 자동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속도를 위해서 다우라고 치고 정확하게 그 종목을 찍어야 되잖아요. 예. 정확하게 찍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자동완성은 어쨌든 그걸 회사한테 맡기는 거라면 상대 회사한테 내가 다우까지 쳤는데 그 다음에 엔터를 쳤을 때 다우존스로 갈지 뭘로 갈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티커라는 게 있어요. 대충 4글자 정도로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있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우존스의 티커는 DOWJ입니다. 그러니까 DOWJ를 치고 엔터를 치면 무조건 다우존스 지수가 떠요. 이해가 가세요? 즉 약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약속이에요. 약속. 네, 그러니까 4글자인 게 아니라 4글자 이하일 거예요 아마. 이하. 네. 그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포드 있죠. 포드인가요? 포드 맞나? 그러니까 유명한 자동차에서 포드. FORD. 그 회사의 티커는 F예요. F를 찍고 엔터를 치면은 그 회사가 나옵니다. 이게 약속이고 티커라고 해서 거기서 티커 등록이 그렇게 되면 모든 곳에서는 F라고 치고 그 시장에서 검색을 하면 그 회사가 나와요. 그래야 에러가 아예 사라지니까. 자동완성은 에러를 사라지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죠. 에러가 생기면 생겼지. 왜냐면 내가 F를 쳤는데 페이스북으로 갈지 F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그 회사들 나름이잖아요. 검색하는 해주는 회사들. 그러니까 이 티커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슨 에러들이 그냥 발생을 하냐면 방금 말씀드린 포드 같은 경우가 F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포드가 생각한 거는 우리가 어떤 가장 희소한 마치 차번호처럼 가장 희소한 어떤 알파벳 단 하나 딱 이렇게 선두라는 느낌으로 가져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포드 맞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 틀리면 정정을 해주세요. 나중에 댓글이나 이걸로. 요거는 제가 아마 편집해서 남길 것 같은데. 자, F를 먹었어요. 근데 그 포드 자동차 회사 말고 다른 회사가 FORD를 가져갔을 거예요 아마. FORD라는 티커를.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포드 자동차의 호재인 그 뉴스가 나오면 이 포드 자동차랑 전혀 상관없는 그 티커가 FORD인 회사가 올라요. 투자 시장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제가 항상 저한테 이제 뭐 가끔 개인 DM이나 뭐 이런 메일이나 아니면 뭐 채팅창에서 정말 똑똑한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오면 제가 아닌데요 라고 이제 말을 하는 이유인데, 네,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예전 사람들 진짜 멍청하네요. 최근에 나온 얘기고 최근에 벌어진 일이고 최근에 보고서도 또 나온 거예요. 티커 오류로 인한 사람들이 오해해서 이상한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우리나라에 또 뭐 있었어요? 그 금이 예전에 선박으로 이동하다가 묻혀가지고 보물선이라고 불리는 그거를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거기 있는 자산을 팔아서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는 무슨 뭐 신풍 뭐 있었잖아요. 그 코인으로 팔겠다라 그랬나?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선풍기 파는 신풍 회사가 주가가 올랐죠. 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전혀. 그리고 제가 자동완성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를 왜 하냐면 자동완성 에러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자동완성의 편의성을 위한 거지만 자기가 급하게 투자한다고 뭔가의 그 앞자리를 쳐서 밑에 쫙 리스트가 나오니까 거기서 제일 위에 걸 엔터를 친 다음에 매수를 친 거죠. W님 신일 감사합니다. 정정 감사해요. 신풍 아니고 신일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것도 코인 시장 한창 있었을 때 얘긴데. 맞아. 신일 코인인가? 뭐, 해가지고. 그분 튀셨죠, 대표. 그런 것이고.
이제 자동완성이나 뭐 해가지고 뭔가 호재가 떴다라는 얘기가 시장에 싹 하고 돌면은 그 검색해서 제일 위에 걸리는 주가가 같이 올라요. 거짓말 같죠? 진짜예요. 네? 투자시장 엄청 똑똑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개인과 기관의 차이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 과열이 일어났을 때는 지금까지 한 얘기를 결국 종합해보면 생각 없이 무분별하게 투자하는 비중이 늘어나요. 자꾸 시장에 저거에 유명하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와서 투자를 해버리니까 그걸 역이용해서 시장에 간판만 바꾸는 회사라든지 또는 전혀 상관없는데 오르는 회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일들. 네. 왜냐면 증시는 코인 시장이 아닙니다. 보통은 오르고 내리는 데 있어서 추세는 어느 정도 판단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거랑 전혀 상관없게 오르고 내리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게 돼요. 과열된 시장에서는. 류지수님, 티묵님 안녕하세요. 증권사 취준생입니다. 올려주신 동영상 보며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드리는 말씀은 취업엔 도움이 안 될 수 있지만 앞으로 증시, 증권사 들어가시면 증시 알아야겠죠? 예, 그거에 있어서 나중에 실망하지 마시고 들어두시면은 현실은 이런 곳이구나라는 걸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중간 잠깐 끊긴 김에 맥주 좀 하고. 자, 어쨌든 과열된 시장의 요점은 뭐다? 도저히 상식 수준에서는 벌어져서는 안 될 실수와 어떤 거의 사기 아닌가 싶은 걸로에 의한 투자가 많이 일어난다. 많이. 그냥 저거 잘 된대 하면은 묻지마 투자가 마구잡이로 벌어진다. 라는 게 과열된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닷컴 버블 때는 정리하자면 간판만 닷컴 뭐뭐닷컴으로 하면 올랐다 라고 해서 닷컴 버블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로는 결국의 핵심은 뭐다? 야, 부동산 대출 이자를 먹고 사는 투자 조금 이자를 더 높게 만든 서브프라임이죠. 그러니까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한테 이자를 받는 거를 되게 묶어가지고 하는 걸 하면 돈을 잘 번다라고 하니까 금융기관이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꾸 투자를 해주니까 아무데나 개발하고 아무데나 이 상품을 묶을 수 있는 대상들 대출을 해줘버리는 바람에 지나가는 개한테도 해줬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단이 터졌었어요. 무분별하게. 서브프라임 자산 유동화 증권이래라고 하면 투자를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코인. 그래, 코인. 블록체인 코인. 뭐 체인, 코인 들어가면 무조건 했어요. 관련주 이런 막 올라요. 증시에서도. 코인만 오른 게 아니에요. 증시에서도 코인 관련됐다 막 올랐어요. 그때.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기억나는 게 일본 쪽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자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있을 겁니다. 거기가 실제로 일본 쪽에서 이제 코인 S로 시작하는데 뭐 홍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 기업 같은 경우가 실제로 뭐 코인 관련해서 결제라고 하죠. 비대면 결제는 아니고 이제 실제 체크 페이먼트 사업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걸 하는 곳인데 이제 한국에서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투자하면은 뭐 코인으로 인한 수익을 먹을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올라요. 일단 오릅니다. 뭐가 됐든 코인은 말할 것도 없었고, 그죠?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그럼 요즘엔 뭐가 있냐? 무슨 사건이 있었냐? 정리를 잠깐 해놨는데 뭐였냐면은 어딨냐? 여러분 팽 아시죠? 팽. 뭐 취준생분들은 당연히 아실 거고 FANG.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그 다음에 구글, 팽, 뭐 또는 뭐 예전에는 FANG 뭐 하든 뭐 FANGG 하든 뭐 어쨌든 계속 바뀌어 왔는데 우리가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성장하는 기업들, 뭐 지금은 이제 언택트까지 더해져가지고 뭐 최고로 각광받는 기업들 해가지고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어쨌든 팽이라고 하죠. 줄여서. 그 기업들은 이제 엄청나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자, 나스닥에 상장한 주식 중에 FANGDD 라는 이름을 가진 기업이 있습니다. FANG. 뭐 굳이 읽자면 팽드겠죠. 팽드 뭐 또는 팽디드라고 읽어야 될까요? 팽디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기업은 실제로 이제 미국의 기업으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최근에 급등을 보였는데 그 급등의 수준이 10% 20% 이런 게 아니고요. 정확히 9일 6월 9일 하루 동안
400% 올랐습니다. 400%. 참고로 이 팽드라는 기업은 중국의 부동산 업체라고 합니다. 리스 업체라고 하죠. 이제 리츠 업체라고 하나요? 이게 저도 이 업체를 조사한 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업체에 대한 건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의 부동산 업체가 나스닥에 상장을 하기 위한 중간 절차를 거쳐서 이제 예탁 증서라고 하는데 뭐 중간 과정을 거치고 어쨌든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부동산 업체입니다. 이름은 FANGDD, 팽드고요. 그 어떠한 일도 벌어진 게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6월 9일에 400%가 치솟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정상적인 상승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 대체 어떤 일이 벌어져야 정상적인 상승이 될까요? 400%는. 대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아직은 현재 진행형인 해석이에요. 그 선두, 언택트 기업의 선두에 있는 건 뭐예요? 팽이죠. FNG, 당연히. IT와 이 언택트와 그 모든 부분에서 지난 우리들의 인생을 관여하고 있는 IT 기업의 최고봉인 팽이 있는데, 이 FANG에 대한 투자를 하려고 하면서 FANGDD, 즉 팽드라고 하는 기업을 투자한 것 아니겠냐 라는 유추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주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등, 폭등이 일어나게 되면 그 급등, 폭등이 다시 투자를 불러와요. 왜? 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나 이만큼 벌었는데 라고 얘기하게 되면 옆에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배 아프죠. 나도 해야죠. 저 지금 우스갯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투자 시장은 이렇게 굴러가요. 냉정하고 합리적일 거다라는 생각은 프로그램 매매한테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시장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네. 주가가 과열량상인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라기보다는 무분별한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장 접어라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확인됐다라고 모두가 바로 도망가서 끝났을 거였으면은 여태 역사적으로 그 폭락을 겪을 일이 없었겠죠.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와 있는 와중에도 오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언젠가 다들 못 견디는 수준, 야 이거 더 올라도 돼라고 하는 수준에서 심각하게 터진다는 거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규제가 있는 거고, 또는 국가기관에서 나서는 거죠. 과열량상으로 투자하지 말아라 이렇게. 자, 어쨌든 그래서 결국의 핵심은 뭐다? 무분별한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되는 신호가 있으면 좀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자,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 기업으로 알려진, 참고로 여기서 알려진이라는 것은 카더라가 아니라 파산 기업으로 이미 알려진 거예요. 알려진 기업의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헤르츠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미국 나스닥에 미국의 헤르츠라는 기업은 최근에 3일 동안 주가가 600%가 오릅니다. 파산 기업입니다. 파산 기업. 네. 600%예요. 577%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그리고 이 기업뿐만 아니라 휘팅 페트롤리엄이라는 이름도 잘 안 외워져서 적어놨는데, 기업은 6월 8일 하루 동안 150% 상승을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지금 뭐 미국 무식한 사람들 또 이러면 안 돼요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꼭 지금과 같은 상황뿐만 아니어도 상장 폐지 수순 기업도 이제 급등락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늘 원래 비이성은 함께 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투자 시장은. 그건 알아둬야 되는데 너무 심하다라고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파산 기업이라고 이미 도장이 찍힌 헤르츠 같은 경우에는 3일 동안 600%, 약 577%가 상승을 했고요. 뭐 휘팅 페트롤리엄은 6월 8일 하루 동안 150% 상승이에요. 자,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리소시즈라는 이름을 가진 곳이나 등등 이미 파산 신청 예정인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주가 흐름이 폭등을 보이는 등의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즉 오르니까 사는 거지. 핵심은 오르니까 사는 거지라는 흐름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죠. 오를만 하니까 사는 게 맞는 거죠. 오르니까 사는 게 아니라, 오르니까 사는 게 맞는 거였으면 계속 올랐겠죠.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이 우리 모두의 돈은 계속 올랐겠죠. 사면 올라야죠.
그죠? 네. 오르는 게 맞으니까 사는 거지 오르니까 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는 어떤 문제 제기나 과열량상일 때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여러 가지 상승들이 자꾸 보이는데 그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오르니까 사는 거지. 이런 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는 패닉 바잉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다른 표현이에요. 똑같은 건 아니고 무슨 뜻이냐면 전혀 증시에 관심이 없거나 또는 증시에 관심은 있었는데 지금은 안 오르는 게 맞아 라고 해서 이번 코로나19 후 반등 때 가만히 뒷짐을 지고 있었어요. 나는 냉정해 이러고서 뒷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오르니까 나만 두고 버스가 떠나는구나 이제라도 잡자가 되는 경우예요. 이제라도 잡자. 그게 이제 패닉 바잉입니다. 어떤 이성적인 계산을 통해서나 어떤 최소한의 판단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나만 두고 가는구나. 안 되겠다. 이거 뭐가 됐든 사자. 이렇게 되는 것도 함께 겹쳐져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마 패닉 바잉이라는 기사는 이제 뭐 패닉 셀에 반대되는 느낌으로 이제 쓰는 거기 때문에 전문 용어라고 할 건 없고요. 그냥 패닉 셀, 패닉 바잉 둘 다 이제 그냥 어쨌든 사람들이 도저히 못 견뎌서 팔거나 도저히 못 견뎌서 사는 게 이제 패닉 바잉, 패닉 셀입니다. 네. 카사님 그게 저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사무엘님 패닉 바잉이 사재기. 그쵸. 그러니까 우리 사실 일반 그 경제에서는 패닉 바잉이 사재기죠. 근데 이제 증시에서는 좀 그렇게 사용을 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그러니까 전문 용어는 아니에요. 금융에서 혹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문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시장은 결론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그렇다라기보다는 그런 양상이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여태껏 우리가 겪어왔던 시장들 중에서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과열되어서 그냥 단순하게 돈만 일단 집어던지는 상황이 나왔는데 지금도 그 비슷한 게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슬슬 나오는 거죠. 슬슬.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벌어지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일이 벌어지자마자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 네, 그렇게 시장은 쉽지 않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오르니까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나 다음에 누군가가 있겠지. 즉 내가 팔 때 사줄 사람이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일단 사고 보는 거예요. 내가 팔 땐 팔 수 있겠지. 나는 손실 조금만 보고 팔 수 있겠지. 나는 그만큼 대단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다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걸 알고 나서 내가 투자를 안 한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여러분들 현실 감각을 깨워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시장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나는 냉정한 사람이니까 다음 기회를 노려야지라고 버텨요. 근데 앞으로 6개월간 계속해서 그렇게 패닉 바잉이 된다고 봅시다. 계속 올라요. 그냥 그렇게 무분별하게 오르든 뭐가 됐든 올라요. 6개월 동안. 그럼 버틸 수 있을까요? 버틸 수 있어요? 그걸 버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전문가예요. 그게 전문가예요. 또는 진짜 사실은 현장에서의 전문가를 좀 깨워드리자면 뭐 증권사 취직준비생도 있다고 하니까 엄밀히 말하면 현장에서의 전문가는 이런 무분별한이라는 얘기가 붙든 말든 수익을 낼 수 있을 땐 내야 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감각 확 오나요? 네. 나는 냉정하고 천재니까 가만히 있을게. 리서처는 그래도 돼요. 연구자는 그래도 됩니다. 시장 참여자인 직업인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뒷짐지고 있다가 제 뒤에서 사장님이 뒷짐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뒷짐지면 끝난 거고요. 보통은 이제 본부장님 또는 이제 뭐 누가 있을까요? 뭐 지점장님? 굳이 따지자면 나 잘릴 때 그분께서 뒷짐지는 꼴을 볼 수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결론은 자신의 위치에 따라서 판단을 잘해야 돼요. 자신의 위치.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은 더 조심하는 게 맞아요. 왜? 솔직히 말하면 방금 말씀드린 직업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은 자기 돈 아니잖아요.
또 다시 한번 냉정하게 현실 감각을 깨우쳐 드리자면,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자기 인생이 걸린 돈을 더 무섭게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참 대단한데. 네,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이해가 가시죠? 왜 이 그 무분별한 장세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전달을 해드렸고,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는 얘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뭐 취준생분들도 있으니까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현실적인 얘기. 나는 천재니까 뒷짐지고 있어야지 그러면 뒤로 조용히 나가면 돼요. 조용히 나가면 됩니다. 그게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 앞에서 아니야 3년만 버티면, 그러니까 돈을 당장 벌어야 하는 사람 앞에서 3년만 버티면 괜찮은 시장이 올 거야 라고 말하면 그 사람 진짜 한 대 치고 싶겠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세상은 아름다워질 거야 6년 뒤에. 이 사람은 이제 일주일 뒤에 굶어 죽을 건데 6년 뒤에 아름다워질 거야 뭐 이런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더 열받죠? 그 옆에서 그 얘기하는 사람. 그 뭐 말리는 신우이라는 느낌인 거죠 약간. 그래서 왜 오히려 약간 현실 감각 없이 이상적인 것만 말하는 사람 가끔 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네,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되거든요. 현장 필드에서는. 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은 무분별하고 좀 사실은 이성적으로는 투자하면 안 된다. 투자하는 사람들은 멍청이들이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단어 선택은 하면 안 돼요. 네. 그냥 말 그대로 시장이 그냥 좀 무분별하다라고 평가만 해야지, 어디 가서 지금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멍청이들 아니에요? 이러면은 약간 그 생각 짧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일하고 나와 함께 이제 그 월급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을 모두를 생각했을 때는 다른 부서 사람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생각했을 때는 그런 무분별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액션을 취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제 취준생분들 팁을 드리자면, 되게 속넓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려면 항상 시장을 시장으로서만 평가해야지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하는 사람은 뭐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버리면 안 돼요. 투자 시장 플러스 투자 기업에서는 항상 양쪽 사이드가 다 존재합니다. 한 회사 안에 바이와 셀이 함께 존재해요.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양쪽에 대한 평가를 내 입으로 올리는 것만큼 멍청한 짓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팁으로 사회생활 팁으로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투자 사이드로 이제 직무를 받아서 가시는 분들은 난 천재니까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고 투자 계좌를 가만히 두고 계시면 여러분의 월급도 가만히 있게 될 겁니다. 세이브가 될 거니까 항상 잘 판단하시라라는 현실 얘기를 갑자기 빠졌네요. 이제 우스갯소리로 빠졌는데, 그 맥주 한 캔 더 가져올 겸 하면서 제가 요 다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분석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를 잠깐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화장실 겸 맥주 가지고 오겠습니다. 비도 오니까 맥주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자, 블랑 또 갖고 왔고요. 여러분들도 뭐 마시고 계신 분들 짠 하시죠. 짠. 뭐 방송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제 짠 같이 하더라고요. 드시는 분들. 짠. 하나 둘 셋 하면 짠 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짠. 짠. 맥주 까는 소리는 마이크에 넣어야죠. 다이어트 때 하시는 분들 다 방해되시게. 네. 감사합니다. 짠. 감사해요. 아! 2분 뒤면 미국장 열리네요. 지금 장전 호가 잠깐 볼까요? 또 나름 금연방송인데 네, 뭐 참고로 제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 방송에서 그 나이트봇 명령어로 뭐 보유 종목이랑 다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명령어 궁금하신 분들은 느낌표 명령어 치시면 다 나와요. 요즘에 로보스타 좀 기다리고 있는데 급등락을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전 좀 이 가격에서 좀 더 쉬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함부로 평가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매출도 안 나오는 기업이라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사람들이 무분별한 투자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이건 차별적인 얘기가 아니라 어떤 시장에 대한 평가, 고객 분석이라고 할까요? 시장
그러니까 투자 초년생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한 이야기도 가끔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그럼 과연 지금까지 얘기한 이 시장, 현재 시장은 비이성적인 약간 무분별한 투자가 좀 많아 보이는데 그러면 왜 그런 걸까라는 분석도 당연히 해보겠죠. 근데 우리나라엔 사실 이미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고 보니까 보유 종목 변경 안 했네. 물론 참고로 제 방송은 보유 종목 변경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단타처럼 막 재밌게 보실 건 아니고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뭘 갖고 있는지 그냥 제가 감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투자 방송이 아니니까 방금 그 보유 종목 치신 거에서 저것만 추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S&P 500 ETF만 좀 추가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아몬드 맛있네요.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기사 중에 보시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최근 급등과 함께 20대 투자자, 사회 초년생 투자자들이 늘어났다라는 기사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분석이 가능한 게 증권사에서 자료 취합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개인정보가 아니고 말 그대로 20대가 몇 명인지만 취합해서 보내주면 되니까. 사무엘님, 그게 저죠. 왜요? 나쁜 거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그거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좀 더 일찍 시작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점점을 2개 붙이셨어요? 왠지 뭐 잘못한 것처럼. 좀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도 이제 자꾸 의아하니까 나스닥이 지금 코로나19 전이 뭐예요? 역사적 최고점을 찍고 있는데 코로나19를 겪고 나서도. 그래서 메밀무님 저도 점점 아니 다들 잘못한 거 아니에요. 왜요? 여기서 뭐 이성적으로 더 판단해서 다른 거 투자할 수도 있는 거지. 왜 그러세요? 왜 점을 2개씩 찍고 그러세요? 다들 점 하나 회수 하나만 찍으세요. 하나만. 자, 이런 조사를 했나봐요. 미국에서 젊은 층에서 즉 인기를 끄는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또 여러 가지가 인기가 다른 거죠.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약간 나이대별로 사용하는 뭐 증권사가 다르다든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접근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에 존재하는 주식 어플리케이션 중에 로빈후드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 젊은 층 사이에서 이 로빈후드 같은 경우가 평균 사용자 나이가 31살로 가장 낮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 1분기 1, 2, 3월이죠. 2020년 1, 2, 3월에만 신규 계정이 300만 개나 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미국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 300만 개가 추세적으로 어느 정도인지까지는 파악할 수는 없어도 이 뉴스에서 이렇게 다룰 정도면은 와, 엄청난 양이 한 번에 늘었나 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어플리케이션의 평균 나이대가 얼마다? 가장 어리다. 31세로. 물론 이제 아마 미국식 나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실제로는 우리나라로 치면 33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자, 근데 이 로빈후드의 지난주 즉 6월 5월 마지막 주거나 6월 첫째 주까지 보면은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무분별한 투자라는 걸 알 수 있는 파산 기업에 대한 투자, 여기서는 파산 기업 중에서도 헤르츠라는 곳을 오르니까 산 투자자만 96,000명이라고 합니다. 로빈후드라는 곳을 통해서. 즉 여기서 이 기사를 내면서 누가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항상 중요한 건 투자 시장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런 거죠. 뉘앙스는 아무래도 지금 무분별한 투자에 있어서는 경험이 적은 사람들이 일단은 어떤 분석보다는 오르니까 사는 것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 건 아니겠냐. 마치 파산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처럼 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채팅방에서는 지금 점점 찍으신 분들 이런 데 투자 안 할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왜 저도 점점을 찍으세요? 여러분들은 막 알아보시고 막 검색하시고 막 최대한 그래도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하시고 이러신 분들이면서 지금 여기서 이거를 예시로 든 이유는 파산 기업에도 오르니까 투자를 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월스트리트에서는 너무 과도하게 도박꾼에 가까운 투기적 성격이다라는 이제 보도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투자 시장에서 보여온
거품이 끼기 시작했을 때 보이는 행태들이 최근에 조금 하나둘씩 이미 만연하다라기보다는 하나둘씩 보이는 데다가 불안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은근슬쩍 이제 테슬라 얘기를 했지만 꼭 이런 파산 기업이나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이유로 오르는 것 빼고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니콜라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릴 수도 있는 기업인데요. 근데 불구하고 사실 이 기업에 대한 평가나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이 니콜라라는 기업이 제2의 테슬라니까 산다라는 방식으로 해서 이 니콜라라는 기업에서도 엄청나게 상승을 보이기도 했어요. 엄청나게. 그러다 보니까 누가 뭐라 그랬냐면 시장 정보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인사이츠라는 곳에서 이제 담당하시는 죄송합니다. 이거 사람 이름인데 너무 힘드네요. 샘 아버사미드 라는 분은 이제 6월 4일 상장된 이 니콜라라는 기업이 제2의 테슬라라는 이유만으로도 엄청나게 급등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코멘터리를 이렇게 다루셨대요. 바보 같다. 바보 같다. 그러니까 나쁜 기업은 아니지만 이럴 건가? 라는 등의 여러 가지 투자자들이 너무 우습다. 라는 식으로도 이제 코멘트를 할 정도의 여러 가지 이제 다사다난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파산한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들의 상승에 있어서 이게 진짜로 제대로 평가를 하고 오르는 거냐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카사나님, 니콜라 사실 한 주 담아봤습니다. 수익 났어요? 병경님 안녕하세요. 네, 인사 못 본 거 아닙니다. 네, 수업 받으러 왔습니다. 수업까지는 아니고 그냥 재밌게 들으십시오. 네, 아마 오늘 앞에 떠든 거는 제가 일부러 너무 라이브를 안 남긴 게 아쉬워서 좀 정갈하게 정돈하고 말하는 거라서 아마 좀 남길 거예요. 제가 편집 살짝만 해가지고 장시간 걸로 어쨌든 그래가지고 카사나님, 그래서 니콜라에 투자한 한화우 이틀 상한가 하더라고요. 저는 물렸습니다. 헐. 죄송합니다. 네, 저는 투자하지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유명해진 이유는 이제 한화가 그 조명한 기업이라고 해서 또 유명해졌죠. 네, 카사님 5분 만에 물려서, 참고로 그 주식 용어, 그러니까 투자 용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냥 사자 용어인데 물렸다라는 얘기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게 손실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학생분들도 계실 테니까 나 물렸어 이런 거는 이제 개한테 물려서 내가 지금 피가 나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순0612님 그 기업이구나. 예, 맞습니다. 예, 그 기업입니다. 네, 한화에서 찍어가지고 되게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진 기업인데 미국에서도 어쨌든 유명은 해요. 네. 제2의 테슬라라고 부르는데 모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 제2의 그 테슬라라는 명칭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테슬라가 올해 초에 $300짜리가 지금 참고로 여러분 $950입니다. 네, $950예요. 미칠만 하죠 사람들. 카사나님 괜찮습니다. 한 주니까요. 그거 안 물렸으면 슈퍼챗 했을 텐데 괜찮습니다. 물린 거 빨리 풀리시길 바랍니다. 사무엘님, 그 FOMC 발표 전인데도 미국 주식 주가 많이 떨어지네요. 발표 전이라서 그런 거예요. 발표 전이라서. 발표 전인데도가 아니고 발표 전이라서요. 자,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대체 이거랑 거품 썰이랑 왜 연관이 있는 거냐면, 결국에는 이 이야기의 출발점에서 얘기했지만 지금의 증시가 이렇게 폭등하고 그 폭등이 다시 급등을 불러오는 이 시발점에는 적당한 수준의 경기 부양이 아니라 니들 계산하기 싫고 일단 살려만 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식으로 무제한으로 라는 단어를 실제로 써서 경기를 부양하겠다 라는 말을 쓴다든지,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기 등급에 있는, 그러니까 위험도가 높은 것들도 역시 파산을 일단 막기 위해서는 매입을 하겠다라든지, 즉 결론적으로는 이 연방준비위원회가 일단 무제한으로 돈을 풀겠다. 달리 말하면 많이 풀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그 돈이 어디로 갈 수 있었다? 결국에는 그 돈을 풀면 증시가 오를 거다라는 걸 인지한 사람들이 그 돈을 받았을 때, 기업들이 그 돈을 받았을 때
또는 어딘가에서 그 돈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다 어디로 투자를 하겠냐라는 거죠. 실제 경제를 살리는 우리 소상공인들한 힘들 때 거기서 밥 먹고 거기서 하는데 쓸 거냐? 아니겠죠. 그 돈이 오면 어디다 써요? 투자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제재가 없으니까. 기한 제재도 없고 카테고리 제재도 없으니까. 그러면 그 돈이라도 불려보겠다라는 데도 쓸 수가 있고, 뭐 꼭 그 돈 아니어도 어쨌든 돈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 내가 남아있는 현금을 다른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데 써버리겠죠. 어디에? 증시에. 그렇게 해서 증시가 무분별하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 결국에는 화살이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제한으로 양적 완화를 하는 것에 대한 대로 화살이 돌아가는 거고,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화살이 오는 걸 기다릴 필요도 없이 연방준비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제한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처음 쓰는 거니까 당연히 있죠. 당연히. 근데 심지어 그게 지금 1개월 동안 뭘로 나타나요? 증시만 폭등을 하고 있잖아요. 실물경제와의 괴리,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거를 기사로도 알 수 있는 게, 분명히 이 반등이 처음 나왔을 때는 뭐라 그랬냐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나 분석가들도 원래 증시는 선행하는 거니까 2, 3개월 정도 뒤에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이 정도는 오를 수 있습니다라고 처음에 나왔어요. 기억나세요? 근데 점점 그 기사는 사라집니다. 왜? 정도를 넘어서니까. 정도를.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괜찮아질 겁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건 뭐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근데 과연 이 50일 동안, 지난 90년 동안 없었던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지금 S&P 500 같은 경우에는 지난 50일 동안 나온 반등은 90년 동안 없었던 반등이. 이 반등 수치가. 네, 이게 맞냐라는 거죠. 실물 경제와 괴리는 당연히 있겠지만 증시가, 니들 지금 버려놓은 짓이 이게 맞냐. 뭐 일단 돈 풀어서 회피하면 다야? 라는 식으로 이제는 좀 더 디테일한 평가가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FOMC 발표가 왜 각광을 받고 있냐면, 각광이 아니라 왜 지금 이목 집중을 받고 있냐면, 누구도 모르는 일이 아니에요. FOMC는 바보가 아니거든요.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지난 3개월 동안 경제 전망도 내놓지 않았어요. 3주? 네. 지난 어디 보자. 제가 정리해 놓은 게 3월 이후로 맞네요. 3개월 동안 그 앞으로 어떨 것이다라는 이 개별 참여자들의 의견을 보여준 점도표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보여주지 않았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시장에 걱정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내일이죠. 이제 오늘 내일 이제 앞으로 나올 FOMC 발표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실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분명히 FOMC가 언젠가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돈을 무자비하게 풀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회수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지 않을까? 또는 우리만 믿어라라는 식으로 여태까지는 발표가 났었어요. 우리만 믿어라. 제 한 3주 전 이슈 하이라이트인가? 그때서도 그렇고, 4주 전 이슈 하이라이트인가? 그때도 이제 우리는 경제가 분명히 살아나는 그 순간까지 매듭을 짓지 않겠다, 이 경제 부양책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나스닥 수준까지 오고, 약간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니들이 푼 돈 경제 살리는 게 아니라 증시로 가. 핵심은 증시로 가. 니들이 경제를 살리겠다는 거야? 부자들 배를 불려주겠다는 거야? 조금 이제 세게 얘기하자면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그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장이. 그러니까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부양책 멈출게 하고서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지금까지의 부양책을 확 매듭 짓고 끝내는 거.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건 학습 효과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금융시장에서 학습 효과죠. 지난 그 경제부양책 때, 2013년 그 전까지 경제부양책을 하다가 이제 경제부양책 매듭 지을게 하고 테이퍼링을 싹 하면서 훅 하고 폭락이 옵니다. 왜? 경제부양책만 믿고 투자했던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빠져나가는 게 당연한 돈이에요. 오로지 국가가 푸는 돈만 믿고 투자했다는 거거든요. 경기랑 상관없이. 그죠? 그냥 말 그대로 증시에 대한 투자로서만 투자한 거예요. 그런 걸 경험을 2013년에 해봤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급작스럽게 모든 걸 매듭짓거나 이런 일은 없겠죠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실물 경제도 아직 완전히 살아났다라는 것은 몰라요. 기업 실적이 제대로 살아나는 걸 못 봤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경제가 살아났다라고 평가되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그나마 경제 예상 지표들,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농업 부문 그 고용 지표 뭐 이런 것들 되살아나는 거 이제 봤었죠. 이번 주에, 아니 지난주에 봤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간접적인 지표들이 추가적으로 뭐 발표가 나든지 뭐 이런 식인데, 이것이 이제 눈에 확실히 보일 때까지는 분명히 부양책은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아까 채팅창에서도 나왔지만 무제한이라는 이 너무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사실 실무적으로는 무제한으로 풀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분위기죠. 네, 심리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좀 회수한다든지, 조금 너무 무대책스러워 보이는, 조금 심각하게 얘기하면 무슨 뭐 인기에 영합하냐? 라는 식으로 들릴 수 있었던 무조건적인 어떤 실제 사람을 살리는, 사람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라 어떤 대형 경제 주체들만 살리는 듯 보이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회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냐라는 게 지금 FOMC를 기다리면서 투자자로서는 걱정하는 부분인 거예요. 투자자로서는. 왜냐면 어쨌든 지금까지 150 수준의 돈을 풀겠다라는 거 자체가 증시에는 좋았을 거 아니에요. 투자 시장에. 그죠? 투자 시장에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되돌리는, 조금은, 완전히 되돌리진 않을 거예요.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러면 뭔가 좀 되게 의아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런 무제한적으로 돈 푼다는 말이 맞다고 생각은 안 해도 그걸 한 방에 회수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바보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회수할까? 아니면은 최소한 새로운 강경한 건 안 나오고, 지금 약간 시장의 기대치는 유지예요. 유지. 지금의 기조를 그냥 좀 유지한다? 우리가 더한 액션은 이제 없을 거고,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만 지켜가면서 경제가 살아나길 기다릴게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우려되는 공포감, 투자 시장에서의 공포감, 사실 실물 경제 입장에서는 공포감 가질 것도 없어요. 아직 살아나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증시 입장에서만이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증시 입장에서는 이들이 조금이라도 한 걸음 물러나는 듯한 발언을 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거품에 가까운 상승은 죽지 않겠냐. 나락으로 갈 일은 없겠죠. 왜냐면은 이거보다 더 오르기 전에 잡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너무 막 폭등하던 거에 대해서는 잡으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정도? 네,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FOMC에 대한 여러 가지 관망을 하고 있는 거죠. 관망. 이제 조금 톤다운을 해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 우려가 되는 거는, 진짜 우려가 되는 거는 FOMC는 사실은 어쨌든 증시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FOMC는. 그쵸? 그들이 뭔 짓을 하든 냉정하게 인간적으로 휴머니즘으로 다가가 보면 증시가 어떻게 되든 실물 경제가 살아나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 주변 사람한테는. 그렇죠. 결국은 GDP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생산한 서비스와 상품이 우리들한테 잘 팔리고 우리가 그거를 마음 편히 사줄 수 있는 경제 구조가 잘 돌아가는 거. 그죠? 냉정하게 말하면. 근데 증시도 실물 경제도 한 번에 붕괴시킬 수 있는 총탄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게 뭐예요? 요즘에 스멀스멀 얘기 나와요. 다시 2-3일 동안 스멀스멀. 우리나라뿐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제 방송에서는. 뭘까요? 뭐겠어요? 왜냐면 이거는 우리 일상에도 다 관련이 있는 거니까. 없는 얘기 아니죠. 코로나19 재확산이에요. 코로나19 재확산. 다 아실 거예요. 코로나19 재확산. 네, 카사나님 2차 감염 확산. 맞아요. 2차 감염 확산. 그러니까 대유행은 안 올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전 세계가 어쨌든 지금 방역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와 실전이 다 끝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랑 똑같진 않아요. 그죠? 집단 면역의 실패도 이미 맛봤고 스웨덴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잡혔어요. 그러니까 1차 때랑 똑같진 않을 거예요. 벌어져도. 그치만 어쨌든 재확산은 안 오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목숨의 문제로서도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돌아오던 어떤 그나마의 희망적인 모든 것들이 붕괴되는 건 확실해요. 그것만큼은 확실해요. 그만큼 붕괴되지 않는다 뿐이지 붕괴는 확실하단 말이에요. 오면. 근데 요즘 2-3일 동안 계속 나오죠. 이게 어떤 매체를 보시냐에 따라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나마 잘 하는데 이 정도인 게 신기한 거지. 신기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 정도인데 외국이 그동안 조용했던 게 신기한 거지. 예. 그죠? 사실 이 얘기는 제가 2주 전 라이브에도 했고 1주 전 라이브도 했는데 무섭죠. 지금 현재 2차 재확산이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가 없었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국가에서도 2차 재확산이 없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 우려 공포 자체가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어떤 국가에서 퍼지든 그렇잖아요. 지금은 2차 재확산이 어떤 다른 나라에서 나와도 예를 들어서 증시, 경제에서도 일단은 아직은 괜찮다니까 저기서 잘 잡으면 끝나겠지라는 마인드가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공포감이 쉽게 안 꺼진다라고 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의심이 서서히 들기 시작하겠죠. 사람들 사이에서. 진짜? 괜찮아? 진짜로? 우리나라는 진짜 괜찮아? 저 나라는? 야, 경제 증시는 대체 왜 괜찮다고 떠드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우려만으로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도 터져나오지 않는 게 제일 좋았는데 지금 이제 이틀 전쯤에 이란이 2차 재확산이 지표상으로 확인이 됐어요. 저는 음모론 싫어하니까 얘기 드리자면 이제 차트상으로 이미 1차 재확산을 넘어서는 그 확산 추세, 즉 신규 발생자 증가 추세가 그래프상으로 잡혔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 이제 한국도 이제 재의심 단계는 들어갔다라고 봐야 돼요. 사실은. 지금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방문 판매라고만 하면 되나요? 그걸 뭐라 그러지? 피라미드 회사였나요? 거기가? 방문 판매 회사였나요? 뭐라 부르죠? 그러니까 이름은 아는데 이름을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홍보될까봐. 지금 욕을 해도 모자랄 판에 홍보를 시켜줄 수는 없으니까 이름은 됐고 어쨌든 죄송합니다. 해당 기업 때문에 지금 재확산 거의 확실히 되고 있죠. 사무엘님, 치료제가 빨리 나와주면 좋겠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메밀묵님, 다단계? 예, 다단계. 다단계 회사 맞지 않나요? 그죠? 다단계 회사라고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거기 때문에 서울 확진자 수 한 번에 50명 넘겼죠? 1일 확진자 수. 게다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재확산에서 뿐만 아니라 확산에서는 이 감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중요한 게 저거예요. 깜깜이라고 하죠. 쉽게 아예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냐예요. 늘 100%는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무슨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고 잘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그 확산 경로를 알 수 없는 퍼센티지가 늘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렇단 얘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딘가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감염시키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진짜 무서운 건데 그게 지금 10%대로 갔죠. 한국이. 원래 8% 언저리였죠. 처음엔 그거보다 낮았을 거예요. 근데 그 퍼센티지 지금 늘어났다는 뜻은 이 사람이 그냥 돌아다닌다는 뜻이에요. 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염된 상태에서 나는 밝히지 않고 돌아다녔거나 동선을 밝히지 않은 상태인 사람들이 자꾸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그죠? 사무엘님, 무증상 감염자가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나마 제가 너무 염려되는 공포스러운 얘기만 하면 좀 그러니까 약간은 이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바이러스의 귀결은 결국은 이제 그 무증상인 경우에는 말 그대로 무증상은 증상이 약한 케이스가 많아서 실제로 그 감염됐을 때의 증상도
어떤 파괴적인 이 영향도 좀 적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제 세계를 위해서는 치료를 받고 낫고 돌아다녀야겠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막 먹고 너무 공포감을 가지세요 막 이렇게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일단 지금 사실 늘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관리 수준에서도 이렇게 자꾸 나오는데, 자꾸 어디서 사고를 치고 문제를 치고 뭐 거짓말하고 막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외국이 괜찮다라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를 늘 했는데, 지금 이란은 뭐 당연하다는 듯이 나왔고, 지금 미국 텍사스뿐만 아니라 잠깐만, 제가 이거 적어놨는데, 박경수님, 한국의 감염자 재생산 지수가 이미 2명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라 갈수록 우려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제가 우려하는 거는 FOMC에서야 사실 머리 좋은 사람들이라 잘할 것 같거든요, 그냥. 잘할 것 같은데, 박경수님, 참고로 그 방문 판매 업체는 저희 집 앞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나가지 마세요, 그냥. 나가지 마세요. 세상에. 진짜 집 앞이에요? 바로 집 앞?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보통 코다 엎어지면 코다 할 거리라는 표현이 사람에 따라 다르잖아요. 근데 진짜 집 앞이에요? 어느 정도 집 앞이세요? 그 괄호치고 라디오 모드 하지 마시고 빨리 수면 위로 올라와서 말씀 좀 해주세요. 빨리. 박경수님, 직선 50m 이내면 집 앞 맞네요. 50m 이내면 그 정도면은 오며 가면서 사람들 충분히 있겠는데요. 세상에. 까사나님, 드디어 얘기가 잠들었습니다. 본방 아직 시작 안 했죠? 예, 지금 이제 재확산 얘기하고 있어요. 코로나19 재확산. 그래서 진짜 걱정이 많이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재확산 얘기랑 같이 나온 얘기가,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셧다운을 먼저 해제한, 사실 이런 거는 좀 제가 제 방송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육류 가공업체 얘기하면서도 이미 셧다운을 너무 빨리 해제했을 때의 문제를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아는데 무시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죠. 육가공업체의 셧다운을 빨리 풀어버리는 바람에 육가공업체가 존재하는 지역에서의 재확산이 더 늘었어요. 당시에. 이미 5월에 벌어졌던 일이란 말이에요. 육가공업체와 그 인근 주민들과의 그 확산 상관관계를 보여줬어요. 이미. 육류가공업체가 코로나 감염자가 나오면서 셧다운을 했다가 강제로 풀면서 다시 필수 업종으로 지정해버려가지고. 근데 이거를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다시 겪어야 되는 얘기가 아니냐라고 나온 게, 이번에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 자, 5월 말 5월 25일에 메모리얼 데이가 있었죠. 미국 기준 얘기입니다. 이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증가세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셧다운을 해제했던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얼 공휴일 연휴가 끝나고 나서 확진자 수가 36%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집계가 됐습니다. 36%입니다. 36%. 3.6% 아니고요. 그리고 맞아, 요 얘기 해야겠다. 증시에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좀 재밌게 보고 있는 부분은 바로 트럼프의 재선 여부예요. 재선 여부. 지금은 이제 재선 가능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증시에서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증시에 나쁜 것이 실질적으로 인간적으로 인륜적으로 또는 국가 차원에서 민주주의라는 시스템 차원에서 나쁜 것이냐 좋은 것이냐라는 판단은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죠? 왜냐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증시가 그 사람이 안 된다고 해서 증시가 떨어진다고 해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건 아니고 이었던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그 사람이 안 된다고 해서 증시가 오른다고 그 사람이 나빴던 사람인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증시를 올리는 것과 그 사람이 잘하냐 마느냐는 부분적임에 지나지 않죠. 증시가 오르면 그냥 그 증시만 살렸던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만 푼다든지, 예를 들어서 건축과 건물만 세운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거랑 비슷한 게 뭐 있나요? 부동산 가격 있죠. 부동산 가격. 네.
어쨌든 요약하자면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가 하락 압력을 받을 때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지금 이대로면은 현재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확률이 낮아짐으로써 증시의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그것을 어떤 정치적으로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하수 중에 하수입니다. 사실은 그걸 사용하면서 욕먹을 거거든요. 자, 근데 어쨌든 그래서 증시를 볼 때는 그런 얘기도 함께 포함될 수 있음을 재밌게 볼 수 있는 거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의 그 미국 현직 대통령의 재선 여부에 관련된 기사도 증시를 투자할 때는 함께 봐야 되는 포인트다. 지금은. 왜냐하면 현직 미국 대통령의 그 방향성은 금융 증시를 살려라라는 거였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사람들을 살리는 건지는 저는 뭐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고 평가하시면 되고,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저 사람이 있음으로써 증시는 올랐으니까, 증시를 올리는데 혈안이었으니까 일단 저 사람이 내려가면 증시는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평가는 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서 그것도 함께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코로나19의 재확산이라는 포인트를, 참 이런 건 마침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때마침 한국에서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잊을 수 없도록 나와버리고 있죠.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나와버렸어요. 이미 방문 판매 업체, 다단계 업체 플러스 해가지고 나왔죠. 종교 플러스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더더욱 잊지 않으시겠지만 미국에서나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자꾸 괜찮다라는 쪽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코로나19의 종식 얘기가 그냥 믿어지나요? 괜찮다라고 말하는 게? 저러고 사는데 괜찮은지가 이해가 가세요? 심지어 이번에 그 흑인분들 시위에서 또 확진자가 그러니까 근무하시는 경찰 측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검사에서도 이게 괜찮은 건지 모르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지금 어떻게 전수조사가 되는 것도 아닌데 불안하죠. 참고로 아까 이제 위에서 치료제 그 백신 얘기해 주셔서,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생산량. 여러분들 가끔씩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말고도 어떤 백신을 이제 접종받을 때나 그걸 보면은 그 생산량 모자라가지고 또는 공급량 모자라가지고 좀 늦게 뒤에 오세요 이렇게 되는 경우 있죠. 그 경우도 생각을 해야 돼요. 수요 공급도.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도심에서 모두가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금을 국가에서 지원해준다고 쳐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 공급량이 나와야 코로나19가 종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모두에게 보급되는 시간도 쳐야 돼요. 이게 기술의 완성도가 어느 정도 올라오는 시간만 쳐서 지금 올해 겨울 이런 얘기 자꾸 하는데, 그 찍어내면 나와요? 약이라는 게? 물론 가능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재료가 되는 거나 배양이나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그 정도 공급량을 갖출 때까지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잘 맞아 들어가서 공급량을 채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어떤 그런 공급량을 무조건 채울 수 있습니다라는 그 어떠한 재료도 없는 상황에서 백신이든 치료제든 낸다라고 해도 그게 지금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만큼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공급량이.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공급대란 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 보면 공장 셧다운돼서 공급대란 나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냥. 근데 왜 치료제 백신은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자꾸 기간을 잡는데, 그 레포트 좀만 읽어봐도 그 얘기 나오거든요. 자꾸 그 기사에선 그걸 빼먹더라고요. 근데 공급 기간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제일 베스트는 사실은 그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곳들이 합심을 하면 상상한 그 모든 속도보다 빠르게 생산도 하고 연구도 하고 공급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꿈인 줄 아시죠?
얼마나 꿈인 줄 알잖아요. 지금 모두가 합심해서 연구한다 되나요? 돼요? 될까요? 지금 당장 그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이 나왔을 때 전 세계를 위해서 그 비용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로 부담을 해야 된다. 돈 벌 생각만 하지 말고 적정가를 찾아가는 그 도달해야 된다라는 얘기만 나와도 치고받고 싸우는데, 냉정하게 말하면은 이걸 개발하신 분들, 연구하신 분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병이 나왔을 때 또 연구를 할 테니까. 그러니까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보상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수많은 국민들이 죽어야 된다면, 그럼 그걸 막으려면 이 연구자들의 보상은 주되 비용은 낮추려면 국가 차원에서 많은 국가들의 보조금을 지원해서 그 기금으로 전 세계에 한다든지라는 방식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그 뜻은 맞게 되나요? 국가들끼리? 그 뜻은 맞아요? 맞출 수 있어요? 지금 세계보건기구 WHO만 놓고도 저렇게 박터지게 싸우는데 돼요? 근데 모든 생산시설이 합심해서 똑같은 약을 공급해주고 하는 합심이 되면 좋죠. 전 됐으면 좋겠어요. 제발. 될까요? 되면 좋죠. 베스트겠죠. 그러면은 그나마 필요 공급량,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접종받아야 되는 그 공급량에 빨리 도달해서, 뭐 지금 예상으로 빨라야 내년 가을이라고 해요. 대충. 진짜 빨라도 내년 여름? 예. 심지어 그게 연구 완료돼서 나온다라는 가정 하에요. 그거를 그나마 앞당길 수 있겠죠. 공급까지 충분히 되는 양까지. 근데 되게 기사에서는 많은 부분을 생략하죠. 지금 그런 점들도 봤을 때 되게 좀 불안해요. 무서워요. 너무 저걸 믿기에는 지금 사실은 치료제랑 백신 믿고 가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지금 올해 후반이면은 경제가 다 살아날 거다라는 믿음 안에는 그게 존재해야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치료제나 백신 없이 어떻게 똑같이 와요?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의 전제는 올해 말까지는 그게 다 될 거라는 전제가 다 돼 있는 것 같은데, 되면 좋죠. 되면 좋아요. 저도 비욘드 민트 갖고 있고, 만약에 그런 낌새가 좀만 보이면 바로 ETF 더 추가할 거예요. 지금 S&P 500 ETF 말고도. 나스닥 좀 더 버리고, 나스닥 인버스 좀 더 버리고. 근데 너무 덮어놓고 믿는 것 같은 건 좀 경계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예요. 너무 덮어놓고 믿는 거. 아직까지 뭔가 해결 요소들이 키워드가 나온 게 없는데, 예를 들어서 방금 그 연결을 그러니까 그걸 해소하려면 뭐 무슨 국가를 중심으로 협력체가 달성이 돼서 이 기금을 통해서 백신 공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고 국민들이 최대한 적은 단가로, 그러니까 실제 단가는 높아도 보조금으로 해결을 하는 거죠. 해서 최대한 보급을 늘리겠다라는 식이라든지, 뭐 그거 있어서는 뭐 나오는 건 없고 그냥 돈만 많이 풀겠다.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그 돈을 풀는 게 우리들이 그 코로나19로부터 도망가고 대비하는데 도움되도록 우리 주머니에 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기업 돈으로 가는지. 우리나라는 그나마라도 여러 가지 제약을 걸고 돈을 지금 주고 있지만 미국은 그냥 뿌리는 거잖아요. 미국은. 그러니까 약간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체크하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없이 좋다. 증시가 오르니까 대응해서 투자한다. 이건 좋아요. 근데 좋다. 좋아서, 그러니까 실제 경제가 좋아진다. 그러니 투자한다. 이거는 조금 우려가 많이 된다는 거죠.